안녕하세요. 저는 다산북스에서 책을 만드는 전두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평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강연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저희 이덕일 선생님의 도둑맞은 한국사 출강 기념 강연회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덕일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고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밀한 부분, 지금까지 기존의 학계에서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쳐주고 계신 아주 귀중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역사학자십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대중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썼습니다. 엊그제 누굴 만났는데 챗 GPT에 제 이름을 쳐보니까 식민사학과 열심히 싸우는 사람 그런 학자 했는데 또 그렇게 나오더라는 게 재판 얘기하면서 1심과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가 3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까 그게 아니라 1심은 어떻게 나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고치겠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제가 처음에 저는 사실 그 학위를 받고 대중 역사서를 쓰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쭉 쓰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 역사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이걸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사실 저는 뭐 여러 출판사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글을 많이 써왔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다 그 기명 칼럼을 썼던 뭐 거의 유일한 인물이지 않은가 싶은데 막상 그 우리 사회는 식민사학을 비판한다. 그러면 양쪽에 다 띄우는데, 진짜 식민사학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까지 다 적이 돼가지고 공격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구조를, 지금 현 사태가 우리 사회 구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죠. 정상적인 사고를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 다시금 이제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 공부라는 거는 이제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책에는 다들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는 책에 안 나왔지만 이 근본적인 얘기를 조금 이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역사학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남북한의 역사학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뭐 이제 김일성 그 일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의 역사는 대부분 같아야 되잖아요. 남북한의 역사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뿌리, 같은 조상인데 그런데 아주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근현대만 다른 게 아니라 원 뿌리부터 달라요. 그러면 역사학이라는 게 역사학자들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다르냐? 양쪽에 남북한의 역사학자들이 왜 다르냐? 이걸 추적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녁에서 뭐 누구를 옹호하거나 뭐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다른데 남북한의 역사학이 다른데 그 뿌리가 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독부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잖아요. 태극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북한에는 이 소련군이 진주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요즘 보니까 이 뭐 한반도에 진주한 특히 미군의 성격이 뭐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뭐겠어요. 일본을 내쫓은 거에 초점을 맞추면 해방군인데 한국을 군사적으로 미군정이었잖아요. 그 점에서는 점령군이죠. 여기에서 점령군이라 그러면 아주 난리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럼 소련군은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물어보면은 그때는 이제 미군은 해방군인데 소련군은 해방군이 아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죠. 상당히 말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탄핵 사태에서 말 꼬인 사람들 보면 다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고 사시에 패스해가지고 평생을 법으로 먹고 산 사람들 말이 상당히 꼬이잖아요. 일반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 안 가는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남북한에 다들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망명 이후 27년간 풍찬노숙하던 백범 김구 선생이 일제가 패망했을 때, 일왕이 항복선언했을 때 어디 있었냐면 소안에 있었어요, 중국에. 소안에 이 섬사령 주석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주석이 일본이 항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백범이 덩실덩실 춤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 백범일지에 보면 외적의 항복, 이것이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이 다 허하다. 장래의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임정의 목표는 광복군을 참전시켜가지고 연합국으로부터 참전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근데 일본군이 싸움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군 보면 뭐 무적황군, 무적환동군 다 자기네가 띄운 말이에요. 일본군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나치도 마찬가지고 나치는 그나마 정규전도 좀 하는데 일본군은 정규군 만나선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일본군이 제일 잘하는 게 민간인 학살 잘하죠. 그래서 우리 청산리 대첩 때도 이 독립군들에게 패하니까 우리 청산리 대첩을 일본인들은 뭐냐면 과거에 의병이나 동학으로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청산리가 백두산 자락인데요. 그러나 그 당시 이미 독립군들이 준비를 많이 했죠. 특히 신흥무관학교, 서관도에는 신흥무관학교가 있고 북관도에는 사관연성소, 김자진 장군 주도하는 서희를 현상하고 김자진 장군 주도하는 사관연성소가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2만이 원래 왔고 2만 중에 5천 명이 백두산 안에 들어왔는데 기록을 보면은 이 일본군의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발포 안 하고 매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격을 하니까 일본군이 그냥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본군이 한 게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한인 부락들 찾아다니면서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게 경신참변이잖아요. 그 유명한 남경 대학살이 왜 발생하냐면 일본이 만주 사변에서 1931년 만주 사변에서는 그냥 장개석이 만주 군벌인 장항량에게 일본군이 곧 쳐들어올 건데 싸우지 말고 퇴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항량이 그 당시 마약에 좀 중독돼가지고 북경에 협파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협파위원에서 마약 그 중독 치료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그냥 이제 그럼 싸우지 말고 장개석이 국제연맹에 제소하자 그러니까 거기 따라서 그냥 안 싸우고 퇴각했어요.
그래서 쉽게 만주를 먹으니까 대단히 뭐 한 것 같은데 그냥 안 싸우고 퇴각해서 그래요. 사실 장개석은 이 사건 때 망한 겁니다. 이때 같이 싸웠으면은 장개석이 중국을 지배했지 모택동이 지배하기는 힘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본토를 공격하잖아요. 그 본토를 공격하면 장개석이 이거하고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북경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중국군이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점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군은 그 다음에 남경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남경이 무너지면 또 무안으로 옮기고, 무안 무너지면 중경으로 옮기고,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군은 남경을 점령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중일전쟁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경에서 싸우다가 이제 다시 중국군이 무안으로 퇴각하니까 남경 점령한 일본군이 그냥 민간인 수십만 명 학살한 그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만주사변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지막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선통제를 데려다가 만주국을 수립했잖아요. 1932년 3월에. 그런데 이 만주국에서 거는 국경선하고 러시아, 소련에서 거는 국경선하고 4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때 이 관동군이 저거 4km 러시아 저거 별거 아니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러시아의 스탈린이 이거 잘 걸렸다. 스탈린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일본군이 아시아에서 올라올 때 나치가 독일이 유럽에서 공격하면 전선이 2개가 되잖아요. 스탈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건데 나치가 공격하기 전에 이쪽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잘렸다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 명장으로 유명한 슈트코프 장군을 보내니까 일본군이 이게 하단 들어갔다가 그냥 해체됐어요. 그럼 나머지 남은 연대장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할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본군이 정규군하고 싸워서 이긴 건 거의 없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일본군이 1940년도에 미국이 아니라 원래 러시아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미국을 공격했냐면 당시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작전 짜는 인물이 그 당시 러시아하고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는 찾아보지도 말자라고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이해했다가 러시아 공격하지 말고 미국 공격하자라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을 한 건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항상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보면은 배신감 느끼는 우파들이 많잖아요. 그건 트럼프는 조금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그런데 이때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패망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꾸 소련 보고 아시아전쟁 끌어들입니다. 참전하라고. 그랬더니 소련에서 스탈린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옛날 그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던 이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정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러시아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그 슬라브 민족주의인 거죠. 근데 당시는 장개석도 승전국의 일원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옛날 러시아 이권 중에 하나가 여순 대련 조차하는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장개석이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러니까 스탈린도 아이고 우리 앉으면 우리 참전 안 해. 이러갖고 무산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나니까 그 미국의 루즈벨트가 스탈린 보고 참전하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신형 폭탄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러냐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 신형 폭탄이 원자탄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탄을 2방 터트리니까 나중에 스탈린은 참전 조건이 전혀 합의가 안 됐는데 전격 참전을 합니다. 8월 9일인가 참전하니까 무적 관동군이라는 일본군이 총 한 방 못 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뭐 자기들 말로는 핵심 군사력은
본토 방위를 위해서 일본 본토로 뺐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본토로 뺐어도 러시아하고 놀 때 저지를 조금 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 찾아보면 전부 다 분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단 안 되고, 미군이 단독 진주하든 소련군이 단독 진주하든 한 나라가 단독 진주했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일본군이 너무 싸움을 못하는 바람에 불과 3, 4일 만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소련군이 이제 함경북도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그 당시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미군이 급해가지고 러시아에다가 38도선 가르자라고 하니까 이 당시 스탈린이 받아들였죠. 근데 놀라요, 미국에서. 자기네 생각에는 40도선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38도선은 그냥 받아서 자기는 놀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8도선이 이제 그어지게 된 건데, 우리 사회 모든 비극부리가 38선이 그어지고 나서 각자 양쪽의 분단장 사건들, 특히 이제 이 분단장 사건, 남한은 지금까지 쭉 계속 그래왔잖아요. 이쪽 세력이 계속 이제 집권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 건데, 백범이 다 알았어요, 그 사실을. 다들 우리가 보면은 백범이 뭐 이승만만 못하다, 뭐 이승만, 백범 10명 가지고도 이승만 1명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백범은 제가 나중에 하잖아요. 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1948년도 그 성명서에서 나는 38세는 베고 죽을지언정 단독정부 수립에 나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것과 이승만은 벌써 46년도에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해야 된다. 그거는 원칙을 지키는 혁명가와 그러나 일종의 정치 몰입회와 이게 하면은 그 현장에서는 항상 몰입회가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치적인 사건을 모르고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에서 또 일제 대일항전기, 우리가 용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지금 용어를 옛날에 일제시대 그러다가 요즘엔 뭐라 그래요? 일제강점기 그러죠? 이 책도 보니까 가끔 그런 표현이 있던데, 제가 대일항전기라고 써줬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냐면, 아래 한글에서 일제시대라고 쓰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대일항전기 이렇게 바꿔놔요. 일제강점기라고 바꿔놔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용어를 왜 바꾸냐 하는 얘기예요. 맞춤법 틀린 거로 바꾸면 그렇다고 치는데, 일제시대라고 쓰면 일제시대라고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강제로 대일항전기로 일제강점기로 여러분 아래 한글 한번 쳐보세요. 가셔가지고. 이게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왜 그런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요? 내가 일제라고 쓸 때는 일제시기라고 쓸 이유가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그 용어를 몰라서 썼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나 일제시대나 똑같은 말이에요. 대일항전기라는 말은 우리가 일본과 국가 대 국가로서 전쟁하던 시기란 이야기죠.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일제가 전쟁하던 시기가 대일항전기인데, 이때 역사전쟁에 아와 비아가 있는데, 아는 이렇게 단재신초선생같이 감옥에서 고생하던 분들이 아고, 비아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부의 출신인데, 한번 보세요. 일본 게이샤 놓고 조선의 귀생들 놓고 장구치고 훑어먹으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해 왔는데, 그럼 우리가 해방이 됐으면은 누구의 역사관을 계승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 그러면 누가 아고 누가 비하냐? 아는 두 세력이죠. 이렇게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안 박은식, 그 다음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다 역사학자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족사학이라고 부르는 분이고,
이쪽 분은 백남훈이라고 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불렸는데 마크시스트들이에요. 사적 인물론을 추구하던 마크시스트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경제사를 연구해가지고 사회경제사학자라고 불렸는데 이분들은 다들 일제에 싸우다가 순국하셨거나 감옥에 갔거나 하는 역사 전쟁에서 아예 속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대일 항전기는 두 가지 전쟁을 치른 거예요. 하나는 총을 들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치렀고 또 하나는 붓을 들고 역사 전쟁을 한 겁니다. 우리와 일본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지금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서 그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663년에 백강전투라고 있잖아요. 여기 백강에서 신라와 당나라 신당연합군이 한편이 되고 백제부흥군하고 외지원군이 한편이 돼가지고 싸운 그 전투에서 이제 신당연합군이 이기잖아요. 그거를 일본이 패배한 최초의 전쟁,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 졌냐.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은 이 국방체제가 다 무너진 나라예요. 서류상에는 군사들이 많이 있고 다 있는데 실제는 없어요. 그래서 신립이 모든 군사 이끌고 탄금대에 간 게 8,000명이잖아요. 그 당시 일본군은 15만 명이 건너왔는데 일본군이 갖고 있던 조총수가 일본 전국시대 때 조총이 상당히 확산되는데 유럽 전체가 갖고 있던 조총수보다 더 많았어요. 현재가 또 잘 되어 있고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왜 졌냐? 일본은 그 연구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일본 998을 저희가 욕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디 인터뷰에서 100년 전 거 가지고 계속 사과 요구하고 하는 게 옳은 거냐라고 하는데 사과를 안 했으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과했으면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 전국 신사 거기에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일본군이 그냥 병사로 끌려갔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으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그 14명의 위패를 딴 데로 가져가면 돼요. 그럼 야스쿠니 문제가 안 불거지는데 일본은 뭐냐면 그 전쟁을 일으켰던 세력과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 정권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책임이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원래 동아시아 전쟁 이후에 동아시아 정책의 대강이 뭐였냐면 이 중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 그러니까 장개석이 이긴다는 걸 전제로 삼아가지고 중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 그 다음에 일본을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개혁해서 이 전범 세력을 확실히 청산한다라는 게 원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었어요. 그대로 됐으면 지금 아시아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모택동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리버스 코스라고 역코스라고 불리는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전범들을 다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전범 출신들은 공직 추방령을 내려서 다 내쫓았는데 그 공직 추방령을 철폐해가지고 전범 출신들이 다 다시 사회 요직, 정치할 거 없이 모든 분야를 다 일본의 전범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 자민당 자체가 그 당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전범 세력과 그 후예들이 그냥 오는 거잖아요. 일본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그 일당 독재 국가지. 단지 중국이나 북한하고 다른 거는 여기는 그나마 형식적 투표한다는 거 외에는 일본은 할아버지가 의원이면 자식도 의원, 그 아버지도 의원이고 이 손자도 다 의원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사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독일에서 나치와 나치 후예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치의 A급 히물러나 이런 인물 갖다가 사당에 모셔놓고 거기에 지금 독일의 수상이나 그 장관들이 거기를 나치 패망한 날 가서 참배한다고 쳐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나? 유럽에선 바로 독일하고 다 단교합니다.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근데 우리는 일본은 안 하니까, 잘못했다라고 안 하니까 계속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 왜 실패했냐?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총만 가지고 왔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한론이란 게 있잖아요. 한국을 정벌하는 논리. 근데 여러분, 역사는 용어 하나하나 볼 때 그 용어의 뜻을 깊게 봐야 돼요. 정한론이 언제 나옵니까? 1860년대, 70년대 나와요. 이 당시는 조선이지 대한제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이 무슨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조선이 이 대한제국으로 20여 년 후에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 바꿀 걸 미리 알고 정한론을 내세웠겠어요? 그 뭐예요, 그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 고대 야마도회가 한국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 삼안을 점령했다. 그 삼안이 고구려 백제 신라다 하다가 요즘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이 뭐냐면 삼안 중에 그 변안이 가야인데 바로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세웠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황국사관이 뭐냐면 일왕을 중심으로 고대부터 역사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 여기서 건너갔잖아요. 일본은 조몽시대, 야요이시대, 고분시대 큰 틀을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야요이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BC 한 3세기, 4세기 이 무렵부터 AD 한 4세기 무렵 약 1000년간에 속하는데 AD 4세기 무렵에 갑자기 거대 고분들이 생겨요. 이건 다 가야계와 백제계가 건너가서 이제 고분을 짓기 시작하는 거고요. 야요이 시대도 야요이 시대 고조선 토기나 일본 토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조선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일본 열도의 첫 문명을 이제 전파하는 건데, 전 북한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우리 고조선 선조들이 일본 가가지고 농사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 일본이 어쨌든 황국사관의 핵심이 일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생했다. 일본 열도에서 자생했다. 그런데 고대부터 강력한 군사강국이 있었다. 야마도회가. 그래서 이 야마도회가 고대에 이 가야를 점령하고 거기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는데 가야만 점령한 게 아니라 경상남북도 전라도, 충청남도를 대부분 점령해가지고 그게 임나가 한반도 남부를 거의 다 차지했고 그 다음에 차지 못한 데는 신라는 경주 일원의 조그만 소국이었고 백제는 공주 부여 일대 조그만 소국이었고 전부 다 우리 임나가 차지한 거다. 그 역사관이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인데 황국사관인데 그걸 와가지고 전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사건이나 전라도 천년사 사건에서 역사시민 운동가들하고 저 식민사학자들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진짜 그 큰 역사에 큰 죄를 진 게 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이 사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식민사학자들하고 손잡고 그 당시에 기세등등했어요. 가야고분군 갖다가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그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버젓이 등재해가지고 임날본부설로 하고 또 전라도 천년사고 할 때 전라도는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데 그 책 갖다만 간행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숱한 소동이 있었는데 그 뿌리가 전부 다 정안론의 고대판으로 정안론의 핵심이 야마도회가 고대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 그래서 고로 우리가 지금 조선을 정벌하는 거는 침략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고대사의 재현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은 일제에 맞서 일제 역사에 이런 역사에 맞서 싸웠는데 이때 비야 우리 쪽에 볼 땐 비야 이들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인데요. 이만희수류 금서룡 이 금서룡이 우리가 전라도 천년사를 이야기할 때 전북 남원을 일본서기에 나오는 야마도의 식민지 김운국이다. 그걸 누가 처음 주장했냐면 이만희수류가 1922년에 주장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 경희대에서 나오는 학술 잡지에 그 잘난 걸 논문이랍시고 번역해서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이후에 이만희수류의 그 논문을 번역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신적 지주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병도, 신석호. 우리가 이병도만 계속 주목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병도뿐만 아니라 이 신석호가 아주 이 역사 이쪽으로 보면은 죄질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 서울법대 최태영 학장이 이게 이분이 1900년생이잖아요. 2000년도에 대담한 거예요. 100살 때. 이분이 대담을 보면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당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증사학을 내세워 단군을 가상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지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지만 이병도 박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는 말년에 건강이 나빴는데 어느 날 병실에 찾아갔더니 죽기 전에 옳은 소리를 하겠다며 단군을 실존인물로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후학들이 모르고 이 박사의 기존 학설에만 매달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대 된 최태영 선생이 서기 2000년에 내가 젊었을 때 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일제 때죠? 일제 때는 이 땅에서 단군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조직적으로 이만희수류를 비롯해서 그 메이지 일왕의 스승이었던 히라토리 구라기치 뭐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일본의 세친 국학자들은 전부 다 단군 부인부터 나섰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일본인들이 한 거 아니냐. 안 통했는데 요 말씀대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실증사학을 내세워 단군을 가상인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승만 정권 차원에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대거 등용한 건 사실인데 이승만 정권 때는 뭐냐면 단기로 썼잖아. 단기. 지금 서기에다가 2233년을 뺀 단기를 썼기 때문에 단군을 기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학자들이 원래는 일제가 패망할 때 다 제거됐어야 되는데 이들이 가장 일제가 패망하고 가장 큰 후회를 입은 인물들은 뭐냐면 친일파들이에요. 이들은 일왕의 항복선언 들으면서 죽었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미군정이 대거 친일파들 등용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미군이 우리가 일본에 히로시마에 원폭 쐈잖아요. 나가사키하고. 그거 우리가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나치가 이탈리아가 항복 안 하고 있었으면 미국이 독일하고 이탈리아에 원자탄 쓸 수 있겠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종주의적인 사고가 들어간 거예요. 당시
여기 미 군정사령관 하지가 있었던 것처럼 독일 군정사령관은 그 고민을 해. 뭐냐면 독일을 재건해야 되는데 독일의 인물 중에 나치에 부역하지 않은 인물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여기는 이 미군은, 이 남한 점령한 미군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뭐 일본이나 뭐 니나 똑같은 놈들 아니야? 똑같은 황인종 하나? 우리 대개 그 당시 친일파들이 돈이 많으니까 미국 유학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니까 쓰면 되지. 얘가 뭐 옛날에 일본하고 싸웠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최태영 선생이 이병도에게 계속 자료를 주면서 설득했다는 거죠.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서 이병도가 딱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고 1987년도인가 조선일보에 전면에 내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 일제 때 제사가 끊어졌다라고 전면에 걸쳐서 신문에 냈는데 이때 놀라운 반응이 발생한 겁니다.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후학들이 모르고 이 박사의 기존 학자에만 매달려온 것입니다. 이건 이분도 이 한국 역사학계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국 역사학계란 데는 그 이병도가 세상 떠나고 나서 역사가의 유향이라는 그 이병도 추모 문집을 내요. 그 문집 보면 이 사람들은 뭐 김정은 내려와도 잘 살 사람이에요. 그것만 그냥 딱 이병도 추모하던 걸 그냥 김정은 추모로 바꾸면 돼요. 전 학자라는 인간이 학자에 대해서 저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인데, 그 중에 한 글이 뭐냐면, 그 누가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가 잠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가 때마침 이제 연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대학원생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원래 세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호텔을 빌려가지고 담배식이라는 걸 하는데, 담배식이 뭐냐면 앞에 교수들 쭉 있고 여기에 대학원생들 쭉 해갖고 절 하는 거예요. 이게 조폭의 모임이지 학자의 모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병도가 단군이 실존 인물이다 하니까 이병도 앞에서 숨도 못 쉬던 이 후배 학자들이 일제히 이병도에게 반기를 주는 겁니다. 반기를 어떻게 드냐면, 항상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저 식민사학자들이 저를 엄청 공격할 때 학자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 하잖아요. 저 때도 뭐라고 하냐면, 저 이병도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 또 하나는 최태영 박사가 협박했다. 이게 87년도에 이병도가 썼으니까 최태영 박사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87세죠? 87세 노인에게 협박받아가지고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고 썼다는 게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한국,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역사학계는 독립적인 한국 역사학계가 아니에요. 대일본 회사로 치면 대일본 제국 주식회사의 한국 지사예요. 이병도가 지사장입니다. 신석호가 부지사장이고. 그런데 지사장이 요만큼 권한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할 때 일본인들은 백제 같은 경우 근초고왕부터 실존 왕이고 그 이전은 가짜다 했는데 이병도가 그걸 조금 끌어올려서 그 누굽니까 고유왕부터 실존 인물이라 조금 끌어올리죠. 그거까지는 물론 이제 그 이병도 단독 학설이 아니라 쓰다쇼키치도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단군의 실존 인물이라고 해? 이거는 우리 본사 방침하고 완전 어긋난 거지.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도 썼지만 우리 사육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육신 사건 때 원래 사육신은 뭐냐면 그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은, 사형당한 사람은 수백 명인데, 그
그 수백 명 중에 생육진 남효원이 6명을 추려가지고 짤막한 전기를 쓴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노량진이 왜 이제 60묘가 사육진묘가 있냐면 저게 이제 일설에는 김시습이 그랬다는 건데 김시습이 그 사형당한 사육진에 뭐 이게 이 머리카락이라든지 유해 일부를 갖다가 그 세 사람의 거를 그러니까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 그다음에 뭐 박팽령 그다음에 유흥부 이 사람들의 유해 일부를 갖다가 몰래 묻고 떠났다라고 하는 소문 계속 이제 말이 전해지면서 60묘가 생긴 건데 그 당시 그 유신 말기에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부장에 지금 김재규 부장 다시 이제 재심한다고 판결 나니까 또 검찰에서 또 항고하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를 쏜 것과는 전혀 별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김재규 부장은 금양 김씨인데 이게 금양도 김해예요. 근데 김해 김씨와 좀 다른 이제 금양 김씨인데 그 중에 이제 김문기가 금양 김씨예요. 그래서 김문기도 저는 그래서 사육진 사건이라고 안 쓰고 제가 쓰는 책을 보면은 상황 복위기도 사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상황 복위기도 사건 때 김유신도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김재규에게 저거 사육진 유흥부 저걸 빼고 우리 김문기 내야 됩니다. 우리 선조 김문기를 내야 됩니다. 하니까 김재규가 말이 그럴듯하니까 요거 넣자라고 해가지고 이병도를 만났죠. 이병도 만나서 우리 사육진에서 유흥부를 빼고 그 김문기를 넣읍시다. 하니까 유흥부는 그 민족문화 백과사전을 보면 기계유씨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영천유씨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그 후손도 뭐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숫자가 600~7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김문기를 넣읍시다 하니까 이병도가 제가 아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편찬위원회 사상 최초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죠. 사육진. 그 특별위원회 그 책에 명단 다 써놨어요. 이거는 제가 최초로 했다라기보다는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세상 떠나신 여러 그 고문분들이 계신데 그 이재호 선생님이란 분이 그분은 다 실명을 써요. 다 실명 써야 돼요. 나 우리나라 학자들끼리 글 쓰는데 왜 실명을 안 쓰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실명을 쓰는데 그 특별위원회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진짜 날개 살았죠. 그 중에 뭐 교육부 장관 한 사람 여러 명 있고 뭐 서울대 연대 총장 뭐 어디 뭐 해가지고 쟁쟁한 사람들 이름 다 써놨어요. 다 역사학자들이죠.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육진은 김문기가 맞음. 그러니까 곧 교과서도 뭐 몇백 년 만에 드러난 김문기의 충절 교과서도 곧 고칠 예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산대 이재호 교수님이 무슨 헛소리 하냐, 사육진을 누가 바꾸냐, 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 이재호 교수님 살아계실 때 만나보니까 중앙정보부 직원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유신 말기에 중앙정보부는 뭐 해칭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로 여자로 만드는 거 빼놓고는 다 한다. 근데 그 당시 중앙정보부는 남자로 여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찾아왔으면은 중정 직원이 찾아왔으면은 캥길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중정은 야당만 친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남산 끌고 가서 심지어 그 쌍용그룹 창업주 김성곤 그 코시험으로 유명했는데 그 나이타로 지져갖고 코시험 다 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호 선생이 조선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선비정신을 이은 거의 마지막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 보니까 제가 이재호 선생님이 그 한문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한문으로 된 책하고
우리 한글 책하고 어떤 게 더 읽기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야 당연히 한문이 편하지 하는 분인데 이분한테 제가 직접 배웠다기보다는 정신적인 스승으로 사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나중에 저를 정신적인 제자로 여겼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영남 남인 후예라 누가 손님이 찾아가면 반드시 봉투에 뭐 2만 원, 3만 원을 넣어서 줘요. 제가 누구하고 가면 같이 간 사람한테는 꼭 주고 봉투를 주고 저한테는 안 줘요. 영원하면 저는 이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슨 헛소리 하냐 라고 하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판정해야 되잖아요. 사육진이 김문기가 맞는지 유흥부가 맞는지. 어떻게 판정했냐면 사육진은 김문기도 맞고 유흥부도 맞음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 서울대 연구대 총장 교육부 장관 한 사람들이 6자하고 7자로 구분을 못해요. 사육진이 김문기도 맞고 유흥부도 맞음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병도가 정상 역사학 때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장님 원래 사육진이라는 거는 사육진 복권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런 일화가 있죠. 선조 때 선조임금 때 유성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육진을 육진을 복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화를 막 버럭내면서 이 역적을 이렇게 할 수,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유성룡이 그랬다는 거죠. 전하께서는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은 신들이 사육신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인지 신숙주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말을 못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 경로를 거쳐서 결국은 정조 때 복권이 돼가지고 노산군을 단종으로 묘호를 높이고 그 다음에 단종에게 제사를 지낼 때 같이 배신들 단종을 모시다가 이제 목숨 잃은 사람들을 같이 이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데가 뭐냐면 육종령이라 그래가지고 6명의 이씨 종친들 왕자들 금성대군이나 안평대군이나 단종 쪽에 섰다가 사형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외척이라 그래서 단종의 부인 송씨 집안 사람들 그 다음에 삼상신이라고 해가지고 황보인, 김종서, 정분 이런 정승들 김문기는 삼중신이라 그래서 그 다음 판서급들이고 그 판서급 다음이 성삼문의 아버지 이게 운검 칼을 들고 시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육신이에요. 제사 모시는 순서가. 그러니까 이병도가 역사를 좀 알면은 부장님 그게 아니라 삼중신이 사육신보다 2단계나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삼중신을 높이시면 됩니다. 사육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그 당시 유신 부장 권력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병도는 일제 식민사학의 본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면 할 수 있죠라고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지금 저 가면 그 늘안긴 가면은 사치신묘가 어정쩡하게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학이 아니에요. 뭐 책에 다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하나 이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만리장성이 위키백과 같은 데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다 중국의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역사가 모든 게 상식의 세계인데 당시 중국은 기본적으로 농경민족이잖아요. 농경민족이 여기까지 만리장성을 쌓고, 그러니까 만리장성 짜면 뭐합니까? 그걸 누가 지켜요? 장성 짜면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한반도 북부까지 왔다. 누가 처음에 뭐 이런 주장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점령된 해에 이병도의 스승이라는 조선사편서의 이나바 유아기치가
이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의 경계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한서 지리주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일본인 식민사학자나 그들을 추종하는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럼 아이고 거짓말이구나 하면 100%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나바 유아기치가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병로가 그걸 그냥 따라가지고 이제 황해도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황해도 수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나바 유아기치가. 그러니까 의심할 것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걸 가지고 중국의 왕궁량이라는 학자가 1930년대에 딱 일본인이 쓴 논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자기네 중국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왕궁량이 중국인 학자나 일본인 학자는 철저하게 자기네 관점에서 보죠. 한국 학자들은 남의 관점으로 보고. 그러니까 왕궁량이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중화 사상이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 섬나라 일본 학자 거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좋은데 수안까지 왔다고 하지 말고 평양까지 왔다고 하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의 이병도가 수안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여러분 중국 가보면 천안문에 중국 국가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제1전시실 지도가 다 저 지도예요. 그럼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될 세력은 누굽니까? 한국 역사학계죠. 근데 한국 역사학계는 똑같이 저걸 추종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19대 국회에서 그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가 열려가지고 몇 번 이제 저 식민사학자들하고 몇 번 논쟁을 했는데, 그때 저 김세연 의원이, 부산의 그 김세연 의원이 저쪽 동북아 역사재단 지도 만든 쪽에다가 니네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렸는지 근거를 쭉 제시하라라고 하니까 근거를 제시해 왔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황해도 수안으로 본 근거, 이병도의 한국고대사 연구 해가지고, 이병도의 한국고대사 연구가 1차 사료예요. 그런데 중국의 모든 사료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낙랑군의 위치하고 관련 있는 건데, 중국의 사료는 낙랑군의 위치 어딨냐? 귀지제 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다 요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요동은 지금은 요하를 기준으로 여길 요동이라 그러지만 고대 요동은 다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낙랑군 조선에 있던 지역은 지금의 중국의 하북성 노룡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던 자리다라고 중국 사료에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아니에요. 우리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어요. 그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몇 년 전에 몇 명의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름도 웃겨요. 젊은 역사학자 모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젊은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 떠드니까 그 당시 신문들에서 조선의 뭐 학계에 국사학계에 앙팡테리블 했는데, 앙팡테리블이 뭡니까? 프랑스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앙팡테리블이지,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나와서 나치 역사관 만세하는 걸 앙팡테리블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이 지도가 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한국인 교수들 중에 이 문제 심각함을 느낀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영문학술지를 냈는데, 그 영문학술지에 제가 이 이야기를 논문으로 실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고려 국경 이야기를 하면은, 신당전쟁의 승부처가 매소성 전투라는 건데요. 그 기록을 보면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면서 이제 당나라가 쫓겨가는 건데, 기록에 보면 당해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내쫓고 전마 3만 380피를 획득하고 남은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그러면은 매소성이 어딘가를 찾으려면은 조건이 딱 나오잖아요. 20만 명이 주둔해야 되죠? 그리고 말을 3만 380필 이상의 말이 주둔할 수 있는 데죠?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경기도 연천에 대전리 산성이라고 있어요. 여긴가 보면 말 100마리도 못 나요. 한번 가보세요. 군사 20만이 아니라 2,000명 있기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역사학자들이면 이게 뭔가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이래야죠. 한국 역사학계는 불가능, 한국하고 일본 고급화 역사학계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 자료가 잘못됐다. 당나라 군사 20만 명은 과장이다. 그러면 다른 자료를 대야죠. 중국 자료 봤더니 당나라 이근행이 매소성에 주둔했는데 군사를 뭐 5,000명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중국 자료 보니까 5,000명이라 이래야 되는데 없어. 못 믿어. 어떻게 20만 명이 주둔할 수 있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신당 그랬더니 요즘은 중국에서 요즘엔 알고 중국 학자들이 이게 남한 식민사학자들 완전 우리 편이네 해갖고 요즘 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어.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역사학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성 안에 20만 명의 군사와 3만 필 이상의 말들이 주둔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찾아보면 없죠? 그러니까 저건 전부 다 대륙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이제 고려지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해놓고 나서, 신라 삼국통일하고 나서 신라 강역을 이렇게 대동강으로 끊잖아요. 그런데 신라 진흥왕 때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죠? 함경도까지 가서 마을령비 다 세우고 하잖아요. 그럼 신라는 통일했는데 강역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라의 진성여왕이 최초원에게 양위표, 자기 왕위를 물러나는 양위표를 쓰게 하는데, 양위표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강역은 고족국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족국이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복정 노령현, 낙랑군 조선현이 있던 곳까지 거기가 고족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진성 여왕 때는 이제 발해가 흥기한 지 오래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신라가 지금의 하복성 일대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이 직전에는 신당전쟁을 치르고 당나라를 내쫓았을 이때는 하복성 일대까지 갔다고 봐야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발해가 들어서면서 그 남쪽으로 밀리는 건데, 근데 지금 이쪽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발해와 신라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다 연구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지 혼자 막 이렇게 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 게 발해에,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대진이라고 썼는데, 대진국 발해의 무덤들이, 왕손들의 무덤들이 있는 곳은 자기네 땅이니까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면은 대략 이 정도까지가 신라 강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고려 강역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천리장성이라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장성을 쌓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성만 쌓으면 뭐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려면 여기에 뭐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쳐들어오겠다는 나라가.
그럼 야 우리 심심한데 저 성 짜러 가자 하고 야 우리 돈 다 갖고 와 우리 성 짜러 가자 하고 성 짜고 아 우리 고향 싫어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성 지키고 있자 그러고 평생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민족문화대백과회전에 이제 고려 동계가 여기가 다 이제 고려 동계라는 곳인데 고려 동계 행정구역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행정구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고려 동계에 대해서 뭐냐면 고려사에 보면은 공엄이남에서 삼척이북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계의 북쪽은 공엄이고 남쪽은 삼척인데 이 지도 지금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남쪽은 이 삼척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갖다 놨어요. 포항하고 삼척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80년 동안 한국의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유수한 대학의 역사과 교수들이 포항하고 삼척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엄진은 여기가 이제 경원이란 곳인데 이게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북쪽에 700리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호유익 선생도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다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케우치 히로시 이마니시루 인물은 슈다수키치인데 이런 인물들이 갖다가 이제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해가지고 우리 강역을 갖다가 대폭 잘라놨는데 이병도가 슈다수키치 씨와 그의 친구인 이케우치 히로시 씨의 사랑을 받아 졸업 후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들 하는 거죠. 이 신석호도 내가 경성제국대 본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마니시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병도와 신석호가 존경한다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이케우치 히로시, 슈다수키치, 이마니시 류가 이 고려 강역을 갖다 이쪽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8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문재인 정권 처음 들어섰을 때 식민사학이 기세 올려가지고 감사원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했어요. 시위한 게 뭐냐면 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라는 데하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 두 군데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막 한 건데 그 중에 마이크 잡은 사람이 그 당시 덕성여대 교수였는데 이 책에 이름 다 써놨어요. 요즘에 이 책 쓰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서울대 교수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려시대 전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이크 잡고 하는 말이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고려 강역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뭐 연해주까지 갔다는 호황된 학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유수한 역사 학회들이 다 모였는데 저는 그거 보고 놀란 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이쪽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모르면서 하는 건지 알면서도 하는 건지 하는 건데 이건 모르고 있구나. 고려사 전공이지만 고려사 전공의 현지 교수인데 고려 국경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자기가 실제 알면은 말을 좀 돌려서 해야죠. 이걸 호황된 학설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모르니까 이야기할 거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이제 역사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 이번 사태 이렇게 쭉 일어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 재판 과정에서 설법대 나오고 뭐 사시패스했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그동안 뭐 자기네 맘대로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딴 걸 떠나가지고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논리가 없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여기에서 그런 뿌리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이 책에서 이렇게 쭉 써놨고요. 사실 이 책 외에 할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원으로 뭐 이 책이 좀 잘 이렇게 좀 되면은 제가 뭐 2권 3권 계속 쓸 거리들은 너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사관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우리나라 역사학계 사관이라는 건 조선후기 이완용이 마지막 당시였던 노론 송시열 사관, 또 하나는 총독부 사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비록 이 책이 이제 저희가 역사 대중서로 썼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쓴 겁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두 번 정도 제가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이제 아니,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에 책에 보면 정인보 선생님이 계셨다면 일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정인보 선생님이 어떤 게 있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그러니까 6.25 때 정인보 선생님이 이제 납북하셨잖아요. 예. 그때 한국통상가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 6.25 때 납북된 그런 분들이요? 그분들의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북한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역사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은 그 김두봉 선생이라고 있잖아, 국어학자. 옛날엔 국어학하고 역사학, 지리학 다 같이 갔어요.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딱 한마디 쳐서 그렇지. 그 김두봉 선생하고 단재 신철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인보 선생이 납북대 갔잖아요. 그 민세 안종 선생도 납북대 가고, 특히 이제 정인보 선생은 당대 최고의 역사학자고 지식인이었으니까 북한 학자들이 거기 납북대 가지고 있는 정인보 선생을 찾아가 가지고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의 역사학이 이런 그 김두봉 선생, 단재 신초 선생, 그 다음에 위당 정인보 선생, 이 사람들의 역사관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상당히 이제 비교적 그때까지는 남한 학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사실에 토대하고 해석도 진취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북한은 자료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당 정인보 선생에게 직접 배웠다 하는 뭐 그런 문헌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냥 그 개연성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 정인보 선생도 독립운동가 뭐 출신이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또 다른 분이요. 예. 지금 우리 시대가 참으로 중차대한 전환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본국 혹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일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판자가 뭘 판단하냐면 우리 역사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판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역사 가치는 무엇입니까? 민족 분류를 치면은 민족으로 치면은 동아시아의 큰 민족 분류는 동이족과 하와족이라고 불리는 이 한족, 지금의 한족들이죠. 이제 그 분류부터 시작하는데요. 원래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나중에
동이족 중에 이 북방으로 올라온 이쪽 세력들은 이제 단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있고, 나중에 동이족이 세 갈래가 되는데 한쪽 갈래는 중원에 남아 있고, 그리고 특히 산동성 뭐 이쪽 중심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한쪽 갈래는 중국 남방으로 내려가서 백족이나 묘족이나 이런 소수민족이 되고, 한쪽이 이제 쭉 북방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몽골, 만주, 그다음에 한반도 거쳐서 일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뭐 이쪽은 우리가 이제 홍익사상이다, 제세이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홍익사상이라는 거는 사실 독특한 사상이에요. 되게 정복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보면은 일본 열도도 이쪽에 건너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정복이 상대방의 피지배층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격렬한 충돌했느냐, 이걸 아는 방법은 무덤을 보면 알아요. 다 무덤은 좋은 데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앞서 있던 무덤, 선행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무덤을 파괴하고 뒷사람들이 졌는지 아니면 파괴하지 않고 졌는지 보는데, 일본 열대 그 무덤들도 선행무덤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의 합의 내지는 동의에 의해서 했다는 건데, 그런 점들이 저는 현재 이 자본주의 이 체제에서 지금 트럼프 한 명 들어서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홍익사상이나 제세이화라는 건 뭐냐면 법으로 칼로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치로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이치로 다스린다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상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내부에서는 격렬하게 뭐 노동자들하고 싸우고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가지고는 별로 안 싸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해외 나가서는 최소한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자부심과 그 다음에 최소한 홍익사상을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뭐 판결뿐만 아니라 첫째 뭐 학교 교육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사람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힘든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지금 요번에 이 사태를 우리가 잘 극복해가지고 이 나라가 진짜 우리 내부도 잘 극복하고 이 극복한 이걸 갖다가 해외 전파하는 건데, 저는 K한류가 전 세계 퍼져나가는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K한류에 이렇게 열광하고 하는 거는, K한류의 그 노래들을 보면은 상당히 젊은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의 팝과는 좀 다른 그런 것들도 다 우리 민족 정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것이 제일이다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것 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는 우리 조상 전래의 그런 이제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체화된 게 많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학문화해가지고 전 세계에 좀 전파하면은 이 갈등이 극도에 달한 우리 전 세계 이걸 갖다가 좀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증거가 한국같이 종교가 많으면서도 이 종교 전쟁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일부 몰두각한 사람들이 요즘은 자꾸 뭐 해가지고 일부 몰두각한 종교인들이 요즘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종교 전쟁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나 아랍 같은 데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종교가 공존하는 이러한 사상들도 좋은 수출의 품목이지 않을까, 이런 그 토대가 홍익사상하고 제세이화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온 이유가 선생님께서 이시준 당전 사화를 썼다고 알고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화가 뭐를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건 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이야기들이죠. 뭐 당장 사화 치면 500년간 뭐 이렇게 된 건데, 하나만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속론쟁이라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성 논쟁은 효종이 세상 떠났을 때 그 어머니인 자유대비 조씨가 3년복을 입냐 1년복을 입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3년복을 주장하는 남인들은 조선은 황제의 나라 독립국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1년복을 주장하는 서인들은 명나라의 신하국이 아니냐 하는 그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윤산도가 1년복을 비난하는 상소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선대왕은, 효종대왕은 가짜 황제냐, 가짜 왕이냐가 아니라 가짜 황제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화 당쟁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사물을, 특히 조선을 바라보고 명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그러니까 조선을 독립국으로 볼 거냐, 신하 명나라의 제후로 볼 거냐 하는 싸움인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늘상 이게 사대주의자들이 승리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사대주의자들이 사대하는 목적은 그 나라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대를 빙자해가지고 국가 내부의 권력을 잡는 것이 한국 사대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지금도 막 성적이 드는 사람들,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트럼프 비난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하잖아요. 또 다른 말 한 번만 더. 딴 분들도 말씀하시니까, 딴 분들도 말씀하시게. 역사적 전환점이 있으니까 선생님이라면은 지금 헌재 재판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지금은 과거하고 달리 우리나라 내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이전의 내란은 처벌을 못했죠. 왜냐, 모든 경찰 군대가 다 이제 그 내란 일으킨 사람들 따라갔으니까 못하는데, 지금 복잡할 게 그냥 헌법과 법률대로 하면 돼요. 있는 헌법과 법률 규정은 누구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게. 의미 있는 거에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화합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아니, 무슨 진리를 말씀하셔야죠. 이 중대한. 다 이야기했잖아.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 이상 말씀할 게 뭐 있습니까? 사관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예, 질문하세요, 한번. 제가 먼저 예, 짤막하게 하세요. 저기 보면 고종의 와이프 민씨를 여기 편에 보면 명성황후라고 기재를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명성황후라고 하는 건지, 저는 명성황후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민중을 민중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그냥 하나의 척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왜 그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명성황후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니, 그건 그냥 쉬우니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도 사실 고종이나 선조나 뭐 인조나 보면은 그 사실 별로 이렇게 붙이고 싶은 이름들이 아닌데 시호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써주는 거고, 고종도 그나 사실은 나중에 황제 뭐 대관하니까 고종 황제라고, 우리가 굳이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민비 했는데, 그건 또 이제 어쨌든 그 명성황후의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명성황후의 가장 큰 공은 뭐냐면 일본인에게 칼 맞아 죽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호가 그렇게 되는가 그 시호대로 불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호는 시호대로 써주고 잘잘못은 또 그대로 이제 가리면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공자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본인은 은나라 계통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소장님 공자가 죽기 전에 나는 은나라 사람 공자라는 책 있죠. 거기서 보면 공자가 유언처럼 죽기 전에 은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은나라 사람인 거를 많이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동이종 계통 은나라 출신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어떤 내세우기가 좀 꺼려지는 그 요건이었나요?
이게 공자가 역사에 밝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천하주의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후대에 누가 날 기억할 것이냐 해가지고 춘추를 쓰잖아요. 그만큼 이제 역사에 밝았는데 공자는 자기가 이 동이족 은나라 상나라는 동이족 국가잖아요. 이 동이족 출신이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나라 시대잖아요. 여기서 많은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논어에 보면은 남궁 경숙이라는 이제 노나라의 그 지배층의 일원하고 당시 이제 낙양, 주나라 수도인 낙양에 가죠. 낙양에 가서 보고 남긴 말이 우국호문이다. 오종주하리라. 이게 뭐냐면 주나라가 이 이대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하은조 이걸 3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어의 구절을 보면은 주나라가 이대를 계승했구나. 하나라와 은나라를 계승했구나. 우국호문이다. 문화가 찬란하고 빛나도다. 오종주하리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노라. 라고 해서 은나라 출신인 공자가 그 동이족 국가가 명백한 은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상당히 갈등을 하다가 낙양을 답사하고 나서, 그래서 답사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아마 중국 답사를 한국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다녔는데, 우리 이제 김명수 교수님도 와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답사 공지를 미리 해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중국 답사 한번 와 보시면은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건데, 공자는 낙양 답사를 통해서 주나라가 하나라 은나라를 계승했으니까 내가 주나라 사람이 되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죽기 직전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라는 그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뭐 왼쪽 계단에 놓고 주나라는 오른쪽 계단에 놓고 은나라는 양쪽 계단에 그 시신을 놓는데, 내가 어젯밤 꿈꿔보니까 내 죽어서 제사를 받는데 내 시신이 내 제사 받는 데가 양쪽 이게 기둥 사이더라. 나는 은나라 사람의 후예다라는 것이 공자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주나라는 도대체 민족의 계통이 뭐냐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쉽진 않은 건데, 공자는 제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나는 특히 이제 공자의 그 조상은 송나라까지 올라가잖아. 송나라는 이 은나라 왕족이잖아요. 은나라 왕족이기 때문에 자기는 은나라 왕실의 후예란 뿌리를 갖고 고민하다가 낙양 답사를 통해서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문화를 계속 계승했다. 그래서 난 주나라 사람이어도 좋다라고 했다가 막판 죽을 때는 이제 나는 은나라 사람의 후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해석은 이제 요게 팩트고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뭐 늦게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이제 감사를 다시 이제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혼자 하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역사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또 꽃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